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미 연준 발표 이후에 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그러다 금방 꺼지긴 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빅스텝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도 뉴욕 증시는 3%가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FOMC 회의에서 0.25씩 올리는 게 아니라 0.5씩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혹시 더 빠른 건 아닐까 이걸 걱정했던 시장은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두어 번 더 올릴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가 강하고 더 긴축적인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패드는 판단하고 있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축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번 빅스텝으로 한미 기준금리의 차이는 이제 불과 0.5%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6번 남아있는데 이때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으니까 연말이 되면 3%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0.25씩 기본적으로 올리는 건데 앞으로 두어 번의 빅스텝까지 계산을 하면 3%를 예상할 수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고 이렇게 풀린 돈을 빠른 속도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양적 긴축도 6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죠.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 MBS까지 해서 약 500억 달러의 자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긴축을 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500억 달러까지 1년에 걸쳐서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시작 자체가 최대치인 500억 달러 가까운 규모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최대 목표치까지 순차적으로 하던 걸 앞으로 석 달 안에 최대 목표치인 950억 달러까지 가는 걸로 빠른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요. 양적 긴축의 월 상한에 950억 달러로 정했는데 국채 600억에 MBS 350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기서가 튼튼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최악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긴축이 필요하고 고강도 의지를 반영한 것이죠.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의도했던 대로 긴축을 단행할 수 있을지 내용을 보면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나 MBS를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할 건데 지금 MBS 같은 경우는 조기 상환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지금 대부분이 현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간 거기 때문에 조기 상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목표치대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일어나려면 직접 MBS를 내다 파는 선택까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에 긴축은 17년에서 19년도에 있었던 긴축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긴축 한도 맥스에 도달하는 기간이 1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속도전이죠. 그리고 매달 100억에서 500억 달러까지 차차 늘렸던 축소 규모를 이번엔 시작이 약 500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최대치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950억 달러까지 가는 겁니다. 대상은 똑같죠. 국채와 MBS를 줄이는 형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줄이는 총량 과거에는 2년에 걸쳐서 8천억 달러의 축소를 이루었는데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건 3년에 걸쳐서 3조억 달러 규모입니다. 목표를 채우려면 국채와 MBS 모두 다 줄여야 하는데 MBS 같은 경우는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MBS 같은 경우 연준이 최대 매입처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주던 고객이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는 상황이 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주택시장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었던 그 지지선이 약해짐을 의미하고 결국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테이퍼링 때 논의했던 거 MBS 매입 먼저 줄이는 거였죠. 연준이 MBS를 사들이면서 모기지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아졌고 이게 주택 가격을 지지하고 폭등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사주는 것부터 줄여야 된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꿔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얘기 반대작용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거죠. 주담대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고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을 역대 최단 기간 내에 풀어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유동성의 공급으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쏟아낸 달러를 이제 똑같이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빨아들이려 하고 있어요. 2000년대 IT 버블 때 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던 빅스텝을 했는데도 시장이 안 놀랐죠? 시장에서 예측한 수준만큼만 하겠다고 하니까 안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루 지나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죠. 파월의 입을 믿고 자산시장 계속 들떠 있었지만 파월은 여러 번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금리도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었는데 1년이나 앞당겨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빅스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일시적인 인플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플레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 상황을 미국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다시 공포에 휩싸이고 있어요. 빅스텝뿐 아니라 QT 양적 긴축도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두려움이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재의 미국 상황입니다. 서서히가 목표인데 과연 인플레가 이래가지고 잡힐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쇄기를 돌렸던 연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최악의 인플레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또 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빅스텝 앞으로 두어 번 할 거다. 컷프로 미팅이라고 했죠. 몇 번 할지 모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축소하는 런오프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걸로 부족하면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대로 안 되면 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도 그동안 유동성 파티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고 이제서야 그 충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하루 반짝했다가 폭락을 했죠. 빅스텝 부담감에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의 빅스텝 인상에 발맞춰서 각국의 나라들은 앞다투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홍콩도 올리고 브라질도 올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곧 올릴 예정이죠. 파월의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거, 경제가 탄탄한 체력이 있다고 믿는 미국도 이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대와 희망처럼 미국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 진공청소기로 달러를 빨아들이는 미국 시장에 맞서서 우리나라 시장에 머물러도 괜찮은 시장이다라는 신뢰를 세계에 심어주는 일밖에 없어요. 믿을 만한 시장이고 돈값도 높게 쳐주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빅스텝에 우리나라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죠. 아직도 완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나라와는 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난 나라죠. 제조업에 활용되는 주요 광물의 66% 품목의 최대 공급자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영향력을 내세워서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국에서 필요하면 수출 금지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나라이죠. 일본도 완화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0.8%밖에 안 되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 압박이 낮고 또 버텨낼 여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중국과 일본이 외환 보유액 1, 2위를 차지하는 나라죠. 중국은 3조억 넘게, 일본은 1조억이 넘게 이렇게 많은 외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빨아들이고 또 미국에서 돈값을 높게 쳐주니까 전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달러를 풀어가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외 충격에 그만큼 취약한 우리나라입니다. 외환 보유액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거 정답은 없어요. 충격이 왔을 때 단기적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만큼 그 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는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얼마를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 이런 기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심란한 상황에서 외화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갖고 있던 외화가 술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죠. 엔화는 준기축통화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은 엄청난 채권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거품이 꺼질 대로 꺼진 나라이에요.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자산시장이 극도의 거품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채권 금리도 급등을 하고 주식에서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 선방하고 있지만 속빈 강정과 같아요. 돈 빌려서 적자를 메꾸고 있고, 코로나 충격 이런 거 극복하기 위해 나라도 빚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가계부채 얘기만 해서 이건 좀 덜 다뤘었는데, 기업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3%가 넘어갔죠. 10년물 금리가 3.4%, 5년물이 3.4%, 우리나라 돈 구하려면 점점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기업이 버텨낼 수 있도록 적자 봐가면서 전기값 이런 거 다 깎아주고 했더니 나라 살림도 엉망이죠. 한전 1분기 적자가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싸게 파니까 적자가 쌓이고 있고 벼랑 끝에 몰렸어요. 회사채만 13조 원 넘게 해서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싼 전기값 때문에 기업들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요즘 민영화 얘기 나오고 있죠. 13조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빚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 이거 미국처럼 경쟁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죠. 전기료가 오르는 거 기정사실입니다. 코로나 위기 대처하기 위해서 전기가 안 올리고 기업들 버티게 해주면서 나라비 쌓아가며 끌어왔는데, 미국의 긴축으로 자금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달러는 귀해지고 환율은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아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돈줄은 막히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빚 많이 내놨는데 이것도 지금 환율이 뛰면서 외화채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채권의 80%가 달러채이죠. 올 회사채 92조 만기 중에서 외화채가 42조 원에 달합니다. 원래 회사들이 현금만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빚 쓰고 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치만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기업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긴축 이제 본격화가 시작이 되었고 다음 달부터는 더 급격한 긴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길이 없어요. 새 하는 총재 첫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죠. 요즘 계속 뉴스 나오고 있는데 결국 급한 불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 문제 때문에 엇박자 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지만 결국 입장은 똑같습니다. 치솟는 환율, 경제의 환란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슬금슬금 쓸 건지 아니면 강한 충격이 왔을 때 버티기 위해서 쟁여놓고 있어야 할지 이 입장 차라고 볼 수 있어요.
원화절하의 폭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죠. 환율을 지금 조금 방어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돈 빠져나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금리 역전이 되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4차례 인상을 통해서 1% 겨우 올렸는데 주담대 금리는 6% 중반을 넘어서 7%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예정이죠. 영끌족들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이거 예상했던 일이고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의 본게임이 시작이 됐고 빚내서 그동안 잔치를 벌였던 또 그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바랬던 사람들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끌들 한 3억에서 5억씩 막 땡겨서 집을 샀는데 3%면 한 달에 130만 원씩 갚아야 했었는데 이게 5%가 되면 한 달에 160만 원으로 30만 원 올라가죠. 이게 다시 7%가 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지금 현재 7%고 미국이 앞으로 2% 정도 더 올리니까 10% 가는 거 일도 아니죠.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긴축의 공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처럼 자원이 있거나 채권이 많거나 빚이라도 덜하거나 하나 기댈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탄탄하다는 미국 시장도 파월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또 생애 최초로 집 사는 사람들 빚내주겠다고 하니까 고민하는 사람들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무시무시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앞으로 정말 힘든 시간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안에서 또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